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주에는 강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좀 심하게 독감이 걸려서 목이 잠겨서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개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중국 문화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 문화 가운데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국지, 초한지, 삼국지 등에 관해서 말했던 그 역사문학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회수 이북의 경우 한족 지배기보다 북방민족의 지배가 더 길었었다는 그 북방민족이라는 키워드는 가치 중립적이었지만은 그 혼란과 식탐, 여인천하, 환관, 홍군, 관시 등은 이제 너무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키워드였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좀 마음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어떻게든 좋은 키워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단히 의미 있는 나라입니다. 그 관중평원과 화북평원 등을 중심으로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검증 가능한 역사 부분에서 동양 문화를 이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백가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상의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게 잘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왕도 정치 등의 좋은 정치 사상도 제시됐었고, 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아주 뛰어난 철학입니다. 그리고 묵자의 사상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한 전형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당나라의 시, 당시, 그 다음에 송나라의 가사, 송사, 그 다음에 원나라의 희곡하는 원곡, 또 명나라의 소설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이름이 있는데, 문학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묵향기가 가득한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생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전통에서 이렇게 눈에 돋보이는 한 가지는 그 1인자하고 2인자 간의 협치의 전통이었습니다. 협치의 전통. 그 재상들이 일을 꾸미고 제왕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둘이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관중이 없었다면은 제나라 황공이 춘추5패 최초의 맹주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오자스가 없는 그 오나라 왕 부차, 범녀가 없는 월나라 왕 구천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현명한 인재를 찾는다고 중국 천지에 구인 광고를 냈던 그 진나라 효공의 초현명, 그러니까는 현명한 사람을 초대한다는 그게 없었다면은 이목지신, 그러니까 나무를 옮기는 믿음, 거기에 이목지신의 상황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황의 변법, 그 법가가 없었다면은 진나라의 강대국 진입도 불가능했습니다. 그 변방의 조그마한 그 미개국에 불과했던 진나라가 그 군주인 효공하고 그 재상인 상황의 콤비 플레이로 그 전국시대의 패권국가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국 협치의 전통 가운데 가장 제 눈을 끈 것은 그 진나라 시황제하고 그 이웃 나라인 초나라 출신의 재상이었던 이사,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황제가 첫 통일 국가를 열기 전에, 그러니까 진나라가 전국시대의 여러 국가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그 진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타국에서 초빙돼 왔던 고급 기술자 관료에 의한 간첩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자 진나라 본국 출신의 관료들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 초현령 이후에 몰려들어온 타국 출신 관료들을 쫓아내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모든 타국 사람들은 잠재적 간첩이라는, 그래서 모든 타국 출신 관료와 기술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국수주의 색깔론, 그 메카시즘 열풍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심하게 이제 말하자면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진나라 임금 영정은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축객령. 객은 모두 쫓아내라는 겁니다. 축객. 이제 그때 그 초나라 출신으로서 진나라 재상으로 있던 이사가 그 임금 영정에게 급하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그 큰 바다를 이루려면은 물줄기의 종류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또 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흙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물줄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 흙은 저래서 안 된다면서 모두 다 거부하면은 결국 큰 바다와 큰 태산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타국 출신이라도 적극 영입해서 나라를 발전시켰던 선조들에 의해서 진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재를 아끼고 키웠던 진나라의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소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상소의 이름이 그 유명한 간축객서입니다. 축객을 간하는, 축객을 말리는 상소, 이런 뜻입니다. 객을 쫓아내는 명령을 거두어 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큰 바다를 이루려면은 물줄기의 종류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하해, 불택세류입니다. 또 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모든 흙이 필요하다. 태산, 불양토양입니다. 태산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토양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진나라 왕 영정은 그때 이사의 그 말이 옳다면서 즉각 자신의 축객령을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영정은 이사 등등 많은 인재들의 도움으로, 특히 이제 외국 출신 인재들의 도움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 시작하는 황제라는 의미로 스스로 이름을 시황제라고 짓고 그런 통일 제국을 이룩했던 겁니다. 하여간 그러한 1인자와 2인자의 협력 관계는 최소한 원나라까지는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 둘의 관계는 물하고 물고기의 관계와 같아서 서로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수어지교의 유비하고 제갈량, 또 유방과 이렇게 장량, 장자방으로 대표되는 그 서한 삼걸과의 관계, 또 이제 정관의 치라는 그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당태종 이세민하고 그를 보좌했던 위징, 방현령, 그 다음에 이제 말 위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은 말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낳았던 칭기스칸하고 야율 초제의 관계 등이 이제 중국 역사의 1인자하고 2인자의 협치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뛰어난 문학 작품이나 협치의 전통 등이 이제는 전부 과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제 중국 사람들,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간 그 한 번씩이라도 발휘됐던 그 빛나는 문화유산하고 협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딱히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주원장이 명나라를 개창했을 때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원장은 성장 환경이 아주 극도로 나빴습니다. 막 거지하고 다를 바 없었고 탁발성으로 연명했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여간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제 중심 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해서 10만 명 이상의 공신과 귀족, 토호들을 피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그 일로 중국의 맥이 끊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후로 이제 현명한 재상도 사라져 버렸고 충언을 하는 충신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오던 통치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때 강옹근 성세라는 긴 태평성대를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황제들의 개인기에 의존했던 것이지 아주 뛰어난 개인기, 팀플레이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치면은 중국은 명왕조가 생긴 14세기 중반부터 내부적으로 멍들기 시작했고, 그 정화의 함대가 항해를 중단한 이후 바닷길을 포기한 15세기부터는 서양에게 역사의 무게중심을 넘겨줬습니다. 그 서구 세력은 때마침 이제 그때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지구의 다른 반쪽을 역사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인 19세기 중반부터는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더욱더 집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돈의 힘은 영원하다는 생각. 다른 신은 없고 우리에게 돈과 금이 곧 신이다 하는 이제 배금 사상하고 물신 풍조가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게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중국에는 수천 년 동안 반복됐던 그 수없는 전쟁 또 내란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그런 기운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 열강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찢어발기고 뭐 만주사변, 중일전쟁, 국공내전, 문화혁명 등등으로 이어지는 150년 이상의 그 극심한 어떤 혼란이 반복되면서 막 그런 게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여간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완전히 대놓고 돈 하는 돈 타령을 부르게 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에 중국이 더 심합니다. 요즘에 중국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꿈은 진작에 깨져 버렸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오로지 공산당 간부하고 그들이 뒷배를 봐주는 사람들만 일부 잘 삽니다. 연일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공산당 간부들의 엄청난 비리와 부패가 그 증거입니다. 주의라면 오로지 배금주의가 살아남았고 종교라면 오로지 돈교만 숭상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다는 그 맹자의 그 사단 칠정할 때의 그 사단,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그 측은지심, 그리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미워한다는 수호지심 따위는 아예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절대로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남의 일에는 완전히 관심을 끊는다는 그 소관한사, 뭐 샤오구엔 웬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뭐 그것만 하여간 그 중국에서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내일이 아니면 눈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뉴스는 아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 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나 색깔, 뭐 집안 장식 등등 중국의 고유 풍습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숫자 8자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 시간과 연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자동차 번호판이나 전화번호에 8자가 많을수록 값이 비싸지고 그 8888번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의 못 말리는 8자 사랑,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8자의 발음이 이 돈을 번다, 발전한다는 뜻의 이 별발자하고 발음이 거의 같다는 것 때문입니다. 둘 다 파로 발음이 됩니다. 그 주변에 8팔자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반대로 중국 사람이 싫어하는 숫자는 4하고 3입니다. 4를 싫어하는 것은 한국하고 이유가 같습니다. 중국 사람 4자의 중국 발음 씨, 리얼산 씨 할 때 그 죽을사의 중국 발음하고 그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자를 좋아합니다. 안정감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3자를 싫어합니다. 그 3자의 중국 발음이 흩어질 산자, 싼하고 발음이 같다는 겁니다.
리얼산. 그 뭐가 흩어지는 걸 싫어하느냐? 가족, 친구 이런 거 흩어지는 거는 별로 괜찮은데 돈 흩어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3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색깔도 붉은색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오늘의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도 역사적으로 내내 붉은색을 좋아했던 것하고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붉은색은 공산당의 상징 색깔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그 옛날 소련의 국기도 붉은색이었습니다. 또 모스크바의 대표적인 광장도 붉은 광장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기가 오성홍기이고 군대는 홍군입니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관우의 얼굴색도 항상 붉은 대추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관우가 타는 말도 백마나 흑마가 아니고 적토마, 붉은 말입니다. 그다음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느냐? 간단합니다. 붉은색이 부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불러오는 색이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황금색입니다. 노란색이 아니고 반드시 황금색이라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죠? 황금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혼식 등 뭔가 축하할 일이 생기면은 식장을 온통 황금색하고 붉은색으로 도배를 합니다. 바탕은 붉은색으로 하고 글씨나 그림은 전부 황금색으로 새깁니다. 중국 식당의 간판과 내부 장식도 그 조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붉은색과 황금색. 중국 사람 새해 인사도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장수, 건강, 합격, 가족 화목 등등의 덕담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골라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로지 꿍시 파차입니다. 공희발제. 부자 되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발자가 팔자의 발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못 말리는 돈 사랑, 그게 이제 모두 모인 결정판이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입니다. 춘절은 이제 음력 1월 1일, 우리로 치면 설날입니다. 철저히 양력설을 세는 일본을 제외하면은 음력 정월 초하루는 대부분의 동양권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근데 중국의 춘절은 다른 나라의 설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추석도 설하고 비슷한 명절로 꼽습니다. 추석에도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성묘를 하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추석이 더 큰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시쳇말로 하면 설에 몰빵을 합니다. 춘절에. 1년치 휴일을 춘절에 다 몰아서 써버립니다. 가족 간에 어떤 해야 될 각종 선물도 춘절에 한꺼번에 다 해버립니다. 땅이 넓은 데다가 아직까지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가는 데만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춘절에는 꼭 고향을 찾는다는 게 중국의 오랜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다른 명절은 세지 않고 춘절 한 번에 다 해치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5억 인구가 일제히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언론에서는 30억 대이동이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국가에서는 딱 3일만 공휴일로 주지만은 통상 보름 정도 명절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근데 춘절을 맞기 전에, 그러니까 음력 섣달 금음에 가까워지면은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대문과 기둥에 복을 기원하는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그것을 출련이라고 합니다. 출련. 한결같이 빨간색 바탕에 황금색 글씨를 썼습니다. 대문 한가운데는 역시 이제 빨간 바탕에 황금색 글씨로 된 복복자를 붙였습니다. 근데 전부 복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오푸, 도복이라고 합니다. 도복, 뒤집을지 도자에 복복자입니다. 이 뒤집어 붙이는 겁니다. 복이 온다는 뜻인 도복과 발음이 같아서 그렇게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중국 사람들은 그 글자의 발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글자와 발음이 비슷하면 무조건 좋아하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글자와 발음이 비슷하면은 무조건 배척합니다. 그걸 해음이라고 합니다. 해음. 그 복자를 뒤집어 붙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내려온다. 그래서 그렇게 붙이기 시작했다는 썰도 있고, 다른 하나의 썰은 이제 명나라 주원장의 부인 그 효자고 황후, 그 큰발 마황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 내용이 좀 너무 길어서 다음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춘절에는 그 춘연과 거꾸로 된 복복자를 써붙이는 외에도 또 붉은 등, 홍등도 내다 겁니다. 그리고 춘절날 당일에는 윗사람에게 바이니엔, 배년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의 세배와 똑같습니다. 근데 바이니엔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뱃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현금을 그냥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홍포라는 이렇게 비단 주머니에 세뱃돈을 넣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단 주머니가 아니면 그냥 빨간 봉투라도 반드시 빨간 봉투라야 됩니다. 그래야 세뱃돈을 받은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뱃돈의 덕담은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꿍시파차입니다. 공이발제, 부자 되세요. 춘절의 이제 민속 행사의 백미는 단연 폭죽입니다. 금음날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전역이 폭죽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막말로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원래도 중국 사람들이 질서의식이 별로 없는데 춘절 기간에는 이때다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폭죽을 쏘고 죽기 살기로 폭죽을 발사합니다. 얼마나 무질서하게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쏘아야 되는지 매년 춘절 기간 때마다 폭죽으로 인한 화상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바로 옆에서 터지는 너무 큰 폭죽 소리에 놀라가지고 임산부가 유산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화재도 발생해서 사망자도 속출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는 춘절 당일에만 또 정해진 장소에서만 폭죽을 터뜨리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여간 이때 중국에서 얼마만큼의 폭죽을 터뜨리느냐? 그것은 그 기간 동안의 대기 오염 정도가 황사가 심할 때보다 훨씬 나쁘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국 춘절 기간의 한국의 미세먼지에는 평소보다 8배나 높은 칼륨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칼륨은 폭죽의 주요 성분이라고 합니다. 칼륨. 폭죽을 터뜨릴 때 외에는 칼륨이 다른 데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 감지되는 미세먼지에 그 정도의 칼륨이 있는데 폭죽을 직접 쏘는 중국의 공기는 어떻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쏜다는 게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간 춘절 폭죽은 이제 금음날하고 정월 초하루 사이에 자정점에 절정을 이루는데 그때는 자동차 도난 경보기도 일제히 울린다고 합니다. 폭죽의 엄청난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그래서 춘절 기간에 멋모르고 중국을 찾았던 외국인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 몇 분간은 폭죽이 막 쏘아 올라갈 때 어떤 이국적인 문화가 좀 새롭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은 폭죽 소리가 총성하고 거의 구분이 어려운데 그게 밤새 들리고 또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그 매캐한 화약 냄새가 호텔방에까지 밤새도록 밀려드는 바람에 이 외국인들은 이 춘절에 들뜬 분위기를 이용해서 반란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폭죽이 그렇게 싸서 그렇게 많이 터뜨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폭죽은 가격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좋은 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폭죽 사는 돈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1위안에 바들바들 떨던 가난한 중국 서민들도 폭죽을 사는 데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인들은 춘절에 쓸 폭죽을 사기 위해서 1년 내내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여간 중국 사람들의 그 세해 폭죽 놀이는 정부나 공산당이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보다도 훨씬 무서운 니엔이라는 아주 악한 괴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니엔. 해년자입니다. 그 괴물의 이름이 니엔입니다. 새해에 마다 다가온다 하는 그 니엔. 이 공산당은 망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폭죽을 터뜨린다고 해서 일일이 잡으러 올 수도 없고, 사실은 공산당 간부들조차 개인적으로 모두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새해년 새해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니엔이라는 악귀는 붉은색 폭죽을 터뜨리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악귀를 쫓는 폭죽은 반드시 자신이 쏴야 한다는 겁니다. 니엔은 각자 와서 개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부모 형제가 대신 쏴줘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각자 최소한 한 번씩은 터뜨릴 수 있게 식구들 머리수대로 폭죽을 다 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부터 중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그 사이비 도교의 잘못된 미신 때문입니다. 도교를 빙자해서 만든 미신이 중국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폭죽 소기가 중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국의 중국인 촌에서도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그래서 현지 주민이나 공권력과도 종종 마찰을 빚는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공권력만큼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중국의 춘절은 폭죽을 감쌌던 잔해인 붉은 종이 부스러기가 온 천지에 나뒹굴고 집집마다 붉은색 출연하고 또 거꾸로 된 복복자, 또 문간에는 이 홍등을 내걸고 그 사람들은 전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아이들한테는 홍바오로 세뱃돈을 주는 그야말로 붉은색 천지의 세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춘절 민속 대잔치는 미신 대잔치라는 겁니다. 오로지 돈 벌게 해달라는 도교류의 기복, 이 전부라는 겁니다. 원래 춘절 풍속이 이 정도까지 천박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도교를 신봉하는 그 명나라 황제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등장한 이후에 이 국민 미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중국 사람만 좋아하느냐? 이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은 드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이제 자신의 책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온 3대 원동력이 돈하고 제국하고 종교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영향력이 큰 것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로마 교황청은 이슬람 세력을 불구 대천의 원수로 여겨왔는데 그 시절에도 헌금만큼은 이슬람 화폐도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돈을 받은 후에 환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중국 사람들처럼 매사 모든 것을 오로지 돈 했던 경우는 인류 역사상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모든 포커스가 돈벌이에 맞춰져 있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입으로는 야훼 혹은 엘로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교의 신. 그리고 자신들의 성전에 이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최소한의 정신적 완충지대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상당히 정물적이고 단순 무식한 사람들과 이웃하여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만 잘났다는 독존적 사고를 갖고 있고 행동 자체도 다분히 아나무인격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그들 자신들이 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모두 그런 줄 알고 돈만 안겨주면 물건만 사주면 무슨 말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지구촌 시대에 그 사람들을 안 볼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손님입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음 시간 중국 문화사 마지막 시간에 그 대책,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